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최대한 시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AI가 바꾸는 UX라는 건데요. 사실은 UX가 바뀐다는 거는 이제 거기에 카운터파트인 UI가 바뀐다는 얘기고요. 또 AI가 어떻게 UI를 바꾸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UX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UX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UX란 말이 뭐 너무 다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 들어오면 UX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 파인 앤 길모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경험 경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냥 그 커피를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를 그냥 나무에 따가지고 팔았을 때 하고 그거를 이제 포장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하고 거기다 서비스를 얹어서 실제로 커피를 이제 제공할 때 하고 또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환경을 제공해서 그 안에서 커피를 제공할 때 하고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켓 밸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파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커피를 그대로 팔게 되면 우리가 뭐 1kg당 10,000원에서 20,000원 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타벅스에 가서 살려면 한 2잔 사면 한 20,000원 되죠. 10,000원쯤 되죠. 그래서 이 가치가 한결같이 차이 나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그런 비즈니스 가치가 있나? 사람들은 경험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경험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은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를 없애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 경험이 높아지는 거죠. 사용 경험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돈을 지불할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올해 초에를 기준으로 해서 27억 4천만 명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유저는 얼마나 되느냐? 1억 2,500만 명 정도 되죠. 거의 그렇게 한 5% 정도? 정확히는 4.56% 정도의 사람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게 되죠. 이 말은 경험을 높인다는 것에 사람 돈을 지불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지불하지 않고 저 사람만 지불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만든 개념이 이제 Cost Expense Ratio라는 거예요. 비용 경험 비율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느끼는 그 가치가 있고 경험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이의 비율에 의해서 결국은 실제 지불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도널드 노만 박사죠. 도널드 노만 박사가 처음에 이 말을 쓸 때는 그 사용자의 경험, 사람의 경험의 모든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UX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좁은 범위에 쓰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 자기가 만든 용어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정의해 볼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사용자가 디지털 그 프로덕트의 인터페이스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형성한 오버홀한 필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 오버홀 필링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또 그게 뭐냐고 또 이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블라인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다시 만날까 안 만날까 예를 들면 번호를 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있었던 그 모든 데이트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경험이 어떠냐는 걸 이제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오버홀 필링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앱을 쓸 때도 앱을 처음에 다운 받아가지고 쭉 써보고 나서 이걸 계속 쓸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이제 오버홀 필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오버홀 필링이라고 하는 UX라는 것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뭐 유스풀이나 유저블이나 디자이어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건 뭐냐면 스테이블이라는 그런 그 팩터예요. 스테이블은 뭐냐면 그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한 근거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이제 CIO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설문을 했는데 96%의 사용자가
만약에 앱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언인스톨할 생각이 있다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스테이블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의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요소가 UX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UX를 뭘로 결정할 거냐?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더할 거냐? 아니면 뭐 곱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떠한 UX의 팩터도 부정적인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이 전체의 UX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로우 오브 미니멈입니다.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만약에 거꾸로 모든 것이 다 만약에 파지티브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에는 가장 파지티브한 것에 의해서 전체 UX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기업에서는 우리가 UX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리소스를 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UX를 높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그래프를 사용해 본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죠. 많은 경우에 보면 기업들은 모든 걸 다 바꾸거든요. UI도 바꾸고 프론트엔드 바꾸고 다 모든 걸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개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걸 다 개편한 결과에 들어가는 리소스는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UX의 그 증가량은 크지 않다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프레임을 합쳐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극단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봤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UX라는 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UI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UI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래서 UI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런 그 슬라이드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알란 딕스라는 분이 쓴 이제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HCI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 사용자가 어떤 고를 가지고 있고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풋을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그 시스템에서 인풋을 해석해서 실행하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인풋과 아웃풋만을 따서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UX 팩터하고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 제가 수정을 해봤어요. 어떻게 수정했냐면 인터페이스에다가 비주얼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인, 그리고 컨텐트나 펑션, 그리고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코드를 집어넣은 거죠. 여기서 하나만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면, 다른 분들이 백엔드가 어떻게 인터페이스예요? 사람들이 백엔드를 볼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백엔드 자체는 못 보죠. 하지만 백엔드가 만들어낸 결과는 보죠. 예를 들면 404 에러 같은 거죠. 물론 404 에러가 백엔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백엔드가 만들어낸 문제가 사용자한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했던 그 아티큘레이션이나 옵저베이션을 제가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펄시브 할 거다, 지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한다는 쪽으로 이제 바꿔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켜볼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UX의 그 팩터들하고 UI 컴포넌트가 1대1로 매핑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UX 팩터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어떤 UI 컴포넌트를 바꾸면 되겠다는 것이 결정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UI가 발전되어 왔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바이브 코딩 얘기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도 이런 UI를 쓰고 있지만은 원래 이제 처음에 애플이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UI는 이렇게 생겼었죠. 이거를 이제 CLI라고 부르는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이걸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이런 UI를 가지고 사람들이 쓰다가 후에 93년도쯤에 이제 모자익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쓰이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이런 것들이 다 한 페이지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이제 쓰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UI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UI의 팩터들,
인터랙션 디자인, 비주얼 디자인, 컨텐츠나 펑션,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그냥 조합해서 UI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제약한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 제약 요소가 바로 사용자,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전부터 사람들은 인터랙션을 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그 말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 말로 하는 UI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UI가 없었던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AI가 나와서 이제 이것이 가능해졌고요. 최근에 카카오가 그 UI를 개편하느라고 많은 이제 혼란이 있었죠. 그건 왜 생겼을까요?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저 사이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죠. UI를 개편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UI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UI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제약 요소의 공통 분모, 오버랩되는 것에 의해서 UI가 결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죠. 잘못하면 돈을 너무 까먹는데 뭐 아웃풋이 없다거나 또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UI가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AI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AI는 이제 어떤 것이냐부터 설명을 할 텐데 AI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가진 휴먼 인텔리전스를 아티피셜하게 바꾼 거다. 그럼 휴먼 인텔리전스는 뭐냐? 사람들의 지각과 이해와 학습과 추론과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가진 인텔리전스고요. 그거를 이제 AI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퍼셉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스피치 레코니션 이런 것들이 이제 AI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UI에 영향을 미쳐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I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예전에 룰 베이스드 AI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태티컬 AI, 통계적 AI, 그리고 딥러닝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크게 그 AI에 대해서 UI에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LLM이 나오고 또 에이전틱 AI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되죠. 제가 여기다 멀티모달 에이전틱 AI로 나왔는데 현대는 멀티모달 에이전틱 AI는 없고요. 다만 이제 멀티모달 LLM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에이전틱 AI와 결합되어서 멀티모달 AI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AI가 그 UI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을 때 기술이 UI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는데 이 AI는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UI에 영향을 주겠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GUI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현재 그 디자이너들이 뭐 비주얼을 만든다거나 뭐 인터랙션 설계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살펴보면은 인터랙션 디자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유저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 이거는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AI가 그린 거죠. 여기에 펄소나 같은 것도 AI 그릴 수 있고 뭐 저니 맵도 AI가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인터랙션 디자인한 많은 요소들을 AI가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주얼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AI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갈릴레오라고 하는 그 AI였는데 최근에는 그 구글이 인수해가지고 스티치라고 하는 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AI가 해주고 있어서 사람이 굳이 이거를 손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만든 컨텐트인데요. 그 사용자에게 맞춤으로 어떤 컨텐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 지문 같은 것도 사용자의 프레퍼런스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영어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문을 만들 수 있죠. 예전에 제가 그 어느 회사에 계신 분을 만나봤더니 영자 신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사 하나하나를 전부 다 외국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써가지고 그걸 다 이제 편집해서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같으면 그런 것들이 큰 문제도 아니죠. 제가 보기엔 뭐 거의 뭐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쉽게 영자 신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바이브 코딩에 대한 제가 짠 코드들인데요. 그 바이브 코딩도 이제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4월부터 바이브 코딩을 했었는데 제가 바이브 코딩 실력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또 한편에서는 그 AI의 능력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갈수록 점점 바이브 코딩이 쉬워지는 걸 볼 수 있고,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바이브 코딩 툴은 키로라고 하는 그 아마존이 만든 툴이에요. 굉장히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하느냐 AI가, 그 외에도 이미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것도 AI가 해주죠. 그래서 AI에 의해서 웹사이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이 정량적 평가는 많이 가능한데 정성적 평가는 아직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리서치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UI라는 거예요. 그 GUI와 랭귀지 베이스 UI, 그 하이브리드 쓰는 그런 모델들이죠. 예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보시죠. 어댑트라고 하는 그 아래 보면 프롬프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프롬프트 입력하게 되면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채우고, AI가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게 그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을 다 메뉴를 찾아가지고 클릭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죠. 이런 식의 이제 AI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UI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런 것들인데요. Check out our new conversational AI tool.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Dive 쓰는 deeper into the content AI인데 you love with 일반 AI-powered 사람들이 볼 수 answers 있는 게 아니고 without 아까 needing you to 프리미엄 know. To 사용자들만 use the 볼 수 있는 tool, 것들인데, tap the Ask button Ask라는 under the 버튼을 video 가지고 player. Next, 그 pick one of the available prompts 동영상에 있는 or 내용을 pose a 요약해달라거나 question on 아니면 your own. 동영상에 관련 For 내용을 example, you can 질문해달라는 ask, what 것들을 할 ingredients 수가 are they 있죠. using? Or, tell me more about this song. The conversational tool lets you get answers to questions about the video you're watching, recommendations for related content, and more. There's no better way than trying it out. Just start by tapping Ask. 이 하이브리드 UI는 기존의 UI를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AI를 입힘으로써 사용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5월달인가요? 발표했죠. 여기다가 나는 이제 우리가 그 LLM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영화를 찾거나 드라마를 찾는 것들을 편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UI, 순수 LUI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Conversational UI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대화하듯이 이제 AI라고 쓰는 건데, 그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퍼플렉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LUI가 그럼 뭐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자연어를 가지고 메뉴나 버튼을 쓰는 게 아니고 자연어를 가지고 시스템과 인터랙션을 하는 게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그 GUI가 뭐가 다르냐? 라고 했을 때 GUI는 사용자가 시스템의 룰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LUI에서는 시스템이 사용자의 언어를 배워서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LUI 상황 속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할 일은 플랜을 고안하고 그 플랜은 AI가 실행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그 AI가 실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LUI의 UX 팩터들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랭귀지가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려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것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인터랙션의 이슈가 되겠고요. 비주얼 쪽의 이슈였던 것들이 이제는 랭귀지로 넘어와서 톤 앤 매너, 어떤 톤 앤 매너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 전에 그 오픈 AI에서도 이런 디자이러블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걸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전틱 AI라는, 앞에서 또 얘기하셨고 아마도 뒤에도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에이전틱 AI는 그럼 앞에 거 뭐가 다르냐? 이거는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엑세큐셔널 UI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그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가 뭐가 다르냐? AI 에이전트는 한 가지 태스크만 실행하고 에이전틱 AI는 여러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를 제공해서 그 고를 가지고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이는 이제 여기 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고를 AI에 집어넣고 AI가 알아서 그걸 다 실행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편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AI에 의존할수록 나는 편해지지만 AI가
내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주지 않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에이전트 얼라이먼트 패러독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AI 쪽에서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도 AI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부터 해서 뭐 경제학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에 지불할 의향이 어떤 명확하게 이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언어로 표현해야 되겠고 또 AI한테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AI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답을 해야 되겠죠. 제가 조금 뒤쪽을 조금 빨리 했는데 어쨌든 고모님 마무리 좀 주시죠. 다 여기까지 해서 하셨나요?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